예,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의 장용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휴 동안에 HTS를 안 봐야 되는데 미증시를 안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당장 네, 이제 그쵸. 매일매일 미국 주식 시장 보게 될 텐데 연휴가 끝나면 어찌 될까요? 일단 연휴 끝나면은 2.25%짜리 금리를 보게 될 거고요. 네, 미국의 금리 상승이 그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시각은 아마 없을 거고. 네. 조금 하나 우려되는 바가 있다면 어제도 말씀드렸고 좀 이따가도 표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점도표의 상향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연휴가 지나고 나왔을 때 우리 어제 미증시 올라간 것도 이 미중 무역 이 분쟁 우려감이 떨어지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27일, 28일에 있을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그대로 진행된다라는 점에 안도하면서 올랐거든요. 요 며칠 전 코멘트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2천억 달러 이거 누구 몰랐냐? 다 알았다. 근데 10%로 나오지 않았느냐? 그럼 이거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다.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새로운 뉴스라고 한다면 중국이 야 됐다. 무슨 협상은 무슨 협상이냐.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건 새로운 뉴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2천억 달러 관세 부과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쪽에서 긍정적으로 읽었죠. 미증시도 마찬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전일 또 신고가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FOMC 직전이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네.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금리의 모습을 최근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10년물 채권 수익률 차트를 열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1말 2초 때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수익률이 쭉 치고 올라가니까 그때 시장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을 많이 나왔죠. 이거 금리 텐트럼이다. 그때 우리 1말 2초 때 시장이 아주 훅 빠졌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리 오르는 거 처음 보냐. 그 이전서부터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다. 지금 들어와서 이 금리 상승 때문에 시장을 꺾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고점을 좀 형성하고 나서 눌리는 듯 했으나 더 치고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시장이 좀 두려워했었던 이유, 그런 부분들을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그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늘상 빠지기만 하던 달러가 뒤는 달러인데 지금 1말 2초 때 바닥을 형성하고 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의 상승과 달러의 상승이 같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유출 압박, 달러 강세로 인한 바깥에 풀려 있는 자금들이 미국 본토로 돌아가려는 움직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취약국들 중심으로 해서 몇몇 개 나타났죠. 아르헨티나니, 터키니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런 족들이요.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금리가 자극을 받기 시작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리가 또 오르기 시작했다. 이거 1말 2초 때 분위기가 또 기억이 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일부러 금리하고 달러를 같이 보여드리고 한 페이지에 넣어서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최근의 금리 상승은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달러의 강세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즉 페드가 금리 올릴 거 지금 누구나 다 알아요. 단기 금리가 반영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 인상되고 있는 부분, 말 그대로 연준의 가이드를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달러의 강세를 추가적으로 자극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금리 인상이 가장 빠른 이 연도는 2018년, 이제 4분기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 3, 4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고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금리가 12월 달에 올라간다라는 부분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금리 인상 횟수가 떨어질 거다. 그럼 달러 강세가 가장 속도를 내는 쪽도 2018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달러 강세를 동반하고 있지 않아서 지난 우리 1말 2초 때 금리 텐트럼으로 시장을 우려했었던 그 시장 분위기와는 확연히 다릅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연준이 배반을 때렸을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6월달 점도표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장기금리 대비해서 2019년, 2020년에 지금 점도표 예상치가 더 높은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각을 높여버린다라고 하면 장기금리가 위로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현실화됐다, 그럼 그때는 시장의 우려가 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올라간다 했잖아 라고 얘기가 추가적으로 나올 거고,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예상한 횟수보다 더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라는 쪽으로 달러 강세를 동반할 거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는 아마 시장이 타격을 좀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지 아닌지 우리는 추석 연휴를 지내는 동안 시장에 반영을 못하고 지나가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은 투자자들은 오늘까지 해서 주식을 좀 팔 거고, 이럴 가능성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시각이면은 안고 넘어가는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엄청난 양의 매매가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기도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 아침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뚜렷하게 그 전전날 이건 진짜 납득하기 어려운 대한민국 시장의 상대강대 약세였는데 이거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난 해석을 못하겠다. 이거는 납득이 안 된다. 근데 어제 시장 분위기 보셨죠? 삼성전자가 또 주도를 했고 15p 올라가고, 물론 장중에는 20p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차이점은 어제 아침에도 유일한 차이는 이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선물. 외국인이 선물을 끄느냐, 외국인이 선물을 뱉었다 받느냐, 외국인이 선물을 끄느냐,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움직임 나쁘지 않았었고, 마치 요즘 홀짝 게임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다가 조금 더 더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 마이크론 주가가 좀 빠지고 있어요. 네. 그러네요. 예. 어제 이 마이크론 주가, 그러니까 정규장에서의 주가는 2% 정도 올랐고, 시간외로 실적을 발표를 실적 내용이 부진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던데요. 끝까지 그 내용을 보지 못했으니까. 중요한 건 지금 시간외에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오늘 이거 영향받아서 조금 탄성 떨어지면 시장도 눌러 제낄 거냐, 이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 얘기와 더불어서 하나 또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어제 나왔죠. 삼성전기하고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전일 시간외에서 블락딜으로 전량 처분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저도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썰에 썰을 물고 그러면 이거를 삼성물산이 그대로 인수를 하느냐, 이재용 부회장의 어쩌고 저쩌고 지배구조 스토리에 소위 말해서 소설들을 써왔거든요. 근데 어제 시장에 나온 거는 전공법입니다. 순환 출자 구조를 완벽히 해소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순환 출자 구조가 존재하지 않고요. 물론 삼성물산은 블락을 반영했기 때문에 시간외에서는 빠졌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 신규 MLCC 공장 세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들로, 이 세부 기업들로 봤을 때도 불리하지 않을 이 뉴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또 하나 지금 삼성전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주목 가능한 점은, 어차피 이거 지배구조 만지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 목적지는 명확해요. 이번에도 삼성전기가 들고 있던 게 500만 조, 2.61%였고 삼성화재가 261만여 주니까 한 1.3% 4% 정도 됐었는데요. 요거 다 팔아도 이재용 부회장하고 특수관계인 합치면 30% 지분 넘습니다. 여전히 삼성물산에 대해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삼성물산을
이재용 부회장이 살 이유는 없어요. 뭘 사야 돼요? 지금 뭘 사야 되는 겁니까? 삼성전자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제 시장에서도 뭐 이렇게 꼬지 않고 그냥 전공법으로 시장에다가 매각 카드를 택했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매입에도 전공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단위가 억 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받지 않을 때와 빨아들일 때의 시장 탄성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시장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게 보세요. 이렇게 많이 팔아도 시장 안 빠지면 된 거잖아요. 라고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또 올라가는 시점 되니까 매수가 몰리고 시장에 리드를 하면서 시장 상승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럼 이 분위기에 더해서 삼성전자의 향후 전공법 카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부담,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간에 마이크론 주가는 밀리고 있어서 삼성전자 주가를 억누를 요인이 있다라고 봅니다만 그 이슈만 볼 게 아니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뉴스니까 이 부분은 또 플러스 요인으로 읽을 수 있다. 너무 마이크론과 동일시해서 100% 읽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론이 매출이 38%가 늘었고요. 이익이 82%나 급증을 했어요. 실적은 잘 나왔어요. 실적이 좋았는데요. 4분기 우리랑 회계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잠깐 나고 발표했는데 다음 분기 실적이 조금 시장 기대치보다 좀 밑돈다는 거예요. 가이던스를 좀 낮게 준 거고. 네, 그 영향으로 이 2% 이제 본장에서는 올랐는데요. 장 마감하고 이제 시간외에서는 꽤 지금 보기에는 크게 6, 7%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과거에도 마이크론이 무슨 얘기했을 때 제일 많이 빠졌냐면 네. 캐펙스 얘기할 때 많이 빠졌어요. 지금 삼성전자도 캐펙스 늘린다 그러고 하이닉스도 늘린다 그러고 네. 지금 여기에 마이크론까지 갖다 끼니까 아마 이 실적 가이던스를 낮게 준 거는 가격을 낮게 계산을 했을 텐데 이 정도의 캐펙스면은 니들이 예상한 것보다 가격이 더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아마 같이 좀 섞여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분명히 좋은 우리에게 마이크론 주가가 시간에서 하락한다는 게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뭔가 심각한 게 어디서 펑 터져가지고 나온 건 아니고 실적 관련된 가이던스 얘기니까요. 얼마나 시장이 반영을 하게 될는지 반도체주 알고 시작하는 거니까요.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휴일 전에 오늘 하루 거래일이 남았는데요. 사실 적극적으로 뭘 하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네. 예. 어떻게 좀 마무리를 다음 얘기 어떤 얘기 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고용지표 나온 날 다음 날이었죠. 네. 다음 날 이걸 들고 와서 고용지표가 저는 3만 명인 줄 알았어요. 네, 3천 명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번 5천 명 나왔을 때 신규 취업자 증가가 네. 5천 명 떴을 때는 일시적으로 네. 한 달 뭐가 꼬였나 보다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3만 명도 쇼크죠, 사실. 3만 명도 엄청난 쇼크죠. 그쵸, 과거에는 30만 데이터, 20만 데이터 예. 아무리 안 나와도 10몇만 데이터 나오던 게 한 번 5천을 찍고 나니까 그거는 오히려 그걸 노이즈로 봤었던 거지. 네. 근데 그 다음에 3천이 찍힐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보고서 제가 그날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이거 채권금리 일제히 다 하락했던데 이거 가지고 금리 인상 불가론 얘기가 시장에 나온 것 같다. 근데 이거 걱정하지 마라. 지금 오히려 은행주를 사라. 이 얘기 절대 오래 안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우리가 추석 연휴 지나고 나오면 미금리 올라 있을 거고 그때쯤 되면은 10월, 11월 금리 인상 얘기 또 튀어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더해서 부동산 이 대책이 발표되고 이제 대출을 좀 억제하다 보니까 요즘 일부의 뉴스들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은행 이제까지 돈놀이 그렇게 하다가 이자 그렇게 많이 받아먹다가 대출줄이 막혀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약간 비꼬는 기사들도 많이 나갑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돈 이미 어마무시하게 잘 벌고 있는 은행들이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뉴스 플로우가 다소 좀 부담스러운 뉴스들이 몇몇 개 지나갔을 뿐이지 지금 현상으로 봤을 때는 좋아진 어닝을 반영 못하고 있는 대표적 주식이 사실 은행주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기조적으로 들어와야 외국인 수급이 더 높으니까 외국인 수급이 좀 기조적으로 들어와야 더 좋아질 은행주일 텐데요.
이번에 말 나온 김에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 부동산 관련돼서 규제가 올라오면서 대출을 좀 옥죄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계속 풀어놓고 대출을 계속 키운 다음에 나중에 한번 빵 터져버리면, 그때 뭐 버블이 창조되고 나서 딱 부동산 쪽에서 빵 터져버리면 우리가 미국처럼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전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달러의 발권력으로 미국에서 터진 위기를 달러의 발권으로 이겨내면 되지만, 우리는 원화의 발권력을 가지고 국내 경기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환율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로 돌아갈 거고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무섭게 튀고 있는 시점에서 대출에 대해서 전혀 규제 없이 은행을 그냥 풀어놓는 것 자체가 더 큰 위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시각만 보고 이거 대출 줄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출이 절대 줄 리는 없고요. 대출 증가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좀 줄어도 될 만큼 이미 이 가계 신용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서 좀 줄어도 이거 누가 큰일 났다고 얘기 안 해요. 오히려 좀 주는 게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은행주라고 한다면,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이 금리 정책이 엇박자를 내면 안 된다라는 이 판단하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금리 인상은 10월 아니면 11월 분명히 진행됩니다. 이걸 진행 못하면 연말 미금리는 2.5%, 우리 금리는 1.5%, 100bp 차이 나게 되거든요. 100bp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10월이나 11월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 됐을 때 뭐가 제일 먼저 눈에 띌 거냐라는 부분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은행주가 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준금리 25bp 올랐을 때 순이자 이익이 얼마씩 뛰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위가 1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조 단위로 버는 애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5bp 금리 튀었을 때 600억, 1000억씩 튄다는 얘기예요. 어닝스가. 그러면 이런 부분들, NIM 튀는 부분들도 보게 되면은 뭐 2bp서부터 4bp까지 꾸준히 쭉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올라가면 바로 반영할 곳이 사실 은행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한동안 은행을 안 봤었던 이유는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NIM, 떨어지는 NIM만 보니까, 뭐 넷인컴 마진만 보니까 뭐 사실 떨어지는 은행주 밸류에이션만 봤었던 거고, 사실 이게 작년 굉장히 뜨거웠었던 게 사실이고, 최근 들어서 이 NIM 값은 반등 기대치가 높아지는데 은행주의 이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더 빠져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괴리가 발생된 상황. 그래서 이 부분에 이 대출 규제를 대입해서 읽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맞게 대입하지 않았을 수 있다. 오히려 미래에 있을 더 큰 위험을 방지했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더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그럼 네가 어떻게 금리 오른다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뭐 증명을 해야 되겠죠. 네.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9월 들어서 이 고용지표 발표된 그때가 딱 저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채권 수익률 올라오는 거 보고 계실 텐데요. 예. 그러면 시장에서도 이제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대입해서 읽는 게 오히려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거래소는 올랐지만 코스닥 지수가 장 초반에 비해서는 장 막판 굉장히 후덜덜하게 움직였었죠. 뭐 다들 이유를 찾느라고 뭐 동부서재 하셨을 텐데 이유 찾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단에서 바이오만 읽으면 뭐 이것 때문이구나라고 얘기가 바로 나올 테니까요. 사실 그 이전까지는 사실 이건 삼성바이오 사태에서부터 예견이 다 됐었던 부분이에요. 이제 금감원이 꼬리를 이제 내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회계감리 관련돼서도 이 여타 바이오 R&D 비용 자산화에 대한 이 회계감리에서도 이거 뭐 큰 소리 내긴 어렵겠구나라고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 시점이 근접했었고 실제로 발표가 나왔고
많은 바이오 주식들이 R&D 비용, 이 자산화에 대한 가이던스가 이제 이 명확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또 이제 너무 과도하게 반영했었던 이 자산화는 또 실적 정정 공시를 통해서 바로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젠 좋아진다라는 쪽으로 반영들을 많이 했죠. 하지만 우리가 늘 시장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발표되고 나서 누구나 다 알았을 때는 더 이상 호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거에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뭐 써 있습니다만 탑픽은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쪽으로 매기가 더 몰릴 수밖에 없고, 쬐깐한 이 바이오 주식들은 분위기 탔다가 분위기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들의 효과에 좀 불과했다라고 보시면 전일시장 코스닥 읽는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은행주 얘기를 은행주 얘기 계속 하잖아요. 이 얘기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계속 못 오르는 이유는 뭐냐? 이제 규제, 금리, 이제 은행주 다시 한번 시각을 얘기해 주셨고요. 예. 아마 이제 뭐 바이오라든지요, 네. 혹은 뭐 2차 전지라든지 콘텐츠라 이런 주식도 사실은 굉장히 강한데 좀 네. 흔들리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조금 고민이 될 거예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예, 오늘 장 전략 마무리하죠. 네, 아마 한동안 이 얘기를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2300피는 모든 악재를 머금은 지수대가 될 겁니다. 높아진 하방 경직성, 뭐 우리가 하루 상대 강도 훅 떨어져서 답답해할 수는 있어도 이거를 시장의 약세 요인으로 읽을 수는 없다라는 부분의 시황을 계속 강세론 유지로 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효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효혁 팀장님 인사드리고요. 휴일 지나고 다음 주에 뵈겠네요. 네. 연휴 잘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